회장님, 그 유원장 가짜입니다. 이 자식한테 속지 마세요. 영순의 외침에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처박힙니다. 다 잡은 재산을 놓치게 된 강 상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자 영순이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상무님, 이 보라색 얼로. 아침마다 회장님 물컵에 타던 그 양 냄새랑 똑같네요. 제가 오늘 물을 갈아드렸더니 회장님 정신이 바로 돌아오셨거든요. 도장을 쥐고 있던 강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민준아, 내가 나한테 뭘 먹인 거냐? 당황한 민준을 꿰뚫어보는 영순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가사도우미라기엔 지나치게 노련하고 이 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회장님, 20년 전 당신이 잃어버린 진실을 숨긴 범인 그놈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범한 도우미 영수는 대체 누구이며 왜 신분을 숨기고 이 저택에 들어온 걸까요? 요즘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혹시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만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수는 작은 다락방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낡은 침대 프레임이 비명을 질렀고 영순의 굽은 허리에서도 어김없이 삐걱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건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마디를 가진 초라한 도우미뿐이었습니다. 20년 전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서슬퍼런 변호사의 흔적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영수는 좁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가 가득한 이 사평 남짓한 방은 영순의 은신처이자 유일하게 숨을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견뎌보자. 영수는 스스로에게 나직이 읊조리며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500평이 넘는 강 회장의 대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방에 불을 켠 영수는 가장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30분 동안 땀을 흘리며 정성껏 죽을 졌던 그때 밤샘 근무를 마친 간호사 수진이 초췌한 안색으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 정말 이상해요. 어젯밤 늦게 상무님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회장님이 너무 깊게 잠드셔서 새벽에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기척이 없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셨을 텐데.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강 회장의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무님이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어서 가서 쉬세요, 수진 씨. 영수는 애써 평온을 유지하며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강태준 회장의 찬란했던 시절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영순의 눈엔 그저 추악한 욕망의 증명사진들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강 회장이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한 숟가락씩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넣어드리자 회장이 웅얼거리듯 뱉었습니다. 자네가 해주는 이게 최고야. 그 찰나의 평온은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강민준 상무가 예고도 없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으로 치장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시장판의 투전꾼처럼 비열했습니다. 아버지, 또 이러고 계시네. 이봐, 당신. 날씨도 안 좋은데 왜 창문을 열어둬? 당신은 가서 내 와이셔츠나 다려놔. 여긴 가족 일이니까 빠지라고. 민주는 거칠게 영순을 밀쳐내고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산 정리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다 편해집니다. 서류를 들이미는 민준의 다급한 손놀림. 그것은 영순이 20년 전 법정에서 수없이 봐왔던 위조 직전의 범죄자들이 보이던 특유의 경련 섞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영수는 주방으로 물러나면서도 온 신경을 서재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오후 내내 대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영수는 서재 틈새로 흘러나온 민준의 목소리를 낚아챘습니다. 변호사 준비됐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때 끝내야 해.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유언장 공증 마친다. 약 기운 있을 때 도장 받아낼 거니까 걱정 마. 약 기운. 간호사 수진의 증언과 민준의 입에서 나온 약물 이야기. 20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추악한 범죄의 냄새가 저택 가득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영순이 잠자리를 받으리러 가자 강 회장은 영순의 옷소매를 붙잡고 아이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영순 씨, 나 무서워. 민준이가 자꾸 무서운 종이를 가져와. 나 내쫓으려나 봐. 공포에 질린 회장의 눈동자를 보며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락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낡은 상자 속에서 빛바랜 변호사 배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녀의 자존심이자 정의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민준, 내가 판을 짠 모양인데 상대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이제 20년을 숨어 지낸 전설적인 변호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장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묵직한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어. 영수는 죽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해도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의 미세한 공기 변화는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특히나 평생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보낸 강 회장 같은 인물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침 7시 영수는 회장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더 파리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영순의 물음에 회장은 한참 뒤에야 입을 뗐습니다. 꿈을 꿨어.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꿈. 무슨 꿈이셨는데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밀어내는 꿈이었어. 아주 깊고 어두운 낭떠러지로. 나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영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회장의 무의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에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영수는 밝게 웃으며 죽을 떠먹였지만 마음속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오전 10시 거실을 청소하던 영순의 귀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변호사와 안색이 창백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민준은 영순을 힐끗 보더니 여느 때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계시지? 혼자 계신 거 맞지? 네, 서재에 계십니다. 민준은 대답도 듣지 않은 채 2 남자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수는 복도를 천천히 닦으며 서재 문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 아마도 민준이 매수한 의사인 듯한 인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에 법적 문제는 없겠네요? 민준의 목소리엔 감출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더 늦으면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작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상태가 나쁘다면서 유언장을 쓴다니. 20년 전 법정에서 수없이 봐왔던 전형적인 상속 사기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진행하죠. 아버지, 여기 서류 몇 장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서재 밖까지 들릴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회장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이게 뭔가 유언장이라니. 나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저 믿고 여기 찍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차 조급해졌습니다. 회장이 혼란스러워하며 거부하는 기색이 느껴지자 영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서재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했잖아. 민준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정시에 드시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금방이라도 뺨을 때릴 듯 험악한 인상을 쓰며 영순을 노려봤습니다. 영수는 약 쟁반을 들고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을 건네는 찰나 영순의 매서운 눈이 서류의 첫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20년간 수백 건의 유언장을 다뤄본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글자 간격이 너무 균일해. 손으로 쓴 게 아니야. 겉으로는 필기체 폰트를 사용해 자필처럼 꾸몄지만 그것은 컴퓨터로 출력된 정교한 위조물이었습니다. 약 다 드셨으면 당장 나가요. 민준이 영순을 거칠게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서류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박제하듯 새겼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을 때의 그 소름 돋는 감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두 남자가 떠나자 민주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돼. 아버지는 요양원 보내면 그만이야. 누가 가사 도우미 따위 말을 믿겠어? 주변엔 나밖에 없는데. 비열한 웃음소리가 영순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순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순은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의 야윈 손을 다독였습니다. 영순 씨, 나 오늘 무슨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나 무서워.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지켜드립니다. 그날 밤 영수는 다락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법정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던 그때처럼 오늘 본 유언장의 허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강민준, 내가 판을 잘못 짰어. 상대가 누군지는 확인했어야지. 어둠 속에서 영순의 눈빛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꺾였던 정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저택의 구석구석을 닦고 정성껏 요리하며 강 회장을 돌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영순의 내면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민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 낯선 이들과 은밀한 통화를 나눴고 저택을 드나드는 외지인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낀 목요일 오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다급한 전화를 받으며 서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뭐, 지금 당장? 알았어. 10분 안에 갈게. 민준의 차가 거칠게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영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반쯤 열린 서재 문 틈새로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심장이 터질 듯 방망이질 쳤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전율이었습니다. 영수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책상 위엔 재산 목록과 유언장 초안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유언장을 자세히 살피자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필체가 문제였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회장이 쓰는 메모를 봐왔기에 그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회장의 글씨는 비록 떨림은 있어도 특유의 강단이 느껴지는 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속 글씨는 지나치게 매끄럽고 균일했습니다. 필기체 폰트로 만든 위조품이야. 정교해 보이지만 법학자의 눈은 속일 수 없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 강민준에게 일괄 증여한다. 이 문장에는 상속의 기본인 증인 명단도 공증 날인도 없었습니다. 작성 일자조차 모호한 이 종이 뭉치는 법적으로는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하지만 민주는 법정까지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전에 빼돌리려는 거지.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영수는 재벌 총수의 상속 비리를 파헤치다 권력층의 미움을 사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이런 조잡한 위조 서류들이 영순을 괴롭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쓰라리게 되살아나던 그때 현관에서 민준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서류를 원위치시키고 복도로 튀어나와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는 민준과 눈이 마주친 찰나 차가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다행히 민준은 영순을 그저 성가신 도우미로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저녁 무렵 영순은 회장에게 죽을 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며칠 전 찍으신 서류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게 민준이가 회사 일이라고 그냥 찍으라고 해서 나도 잘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회장의 모습에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무엇에 도장을 찍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회장의 야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 때만 도장을 찍으셔야 해요. 약속하시겠어요? 회장은 영순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다락방에서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유언장의 조항들과 법적 결함들을 하나하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제1조 전 재산 일괄 증여 마이너스 증인 없음, 절차 위반. 제3조 사망 전 효력 발생 마이너스 기본 원칙 위반. 펜끝이 닿을 때마다 영순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녀의 법률 지식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누가 가사도우미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영수는 회장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예전에 믿으셨던 변호사분은 안 계세요? 여자 변호사가 한 명 있었지. 참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영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기억의 파편을 붙들려 애썼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영순의 얼굴뿐 아니라 타인의 기억조차 앗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정원에서 민준의 통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이야. 아버지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내 거니까. 영수는 빨래를 널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20년 전 동료들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들려오는 건 결번이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좁은 다락방에서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리라. 정의를 향한 집념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다락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노라면 20년 전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파노라마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5년 봄, 당시 36의 영수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상속 전문 분야의 독보적인 일인자. 법정에 서면 그 누구도 영순의 논리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영수는 오만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있었지, 질 수도 있다는 계산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사건을 맡으며 영수는 정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영수는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영순 변호사님, 증거 위조 및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상대 측이었던 박정우 변호사가 영순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우의 이름 뒤에는 언론조차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던 재벌가 그 집안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영순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영순, 당신 같은 정의파는 이 바닥에 필요 없어. 대가를 치러야지. 법정 복도에서 박 변호사가 던진 그 차가운 비웃음은 영순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해가 지난 지금 그 비웃음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영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망이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변호사 자격 박탈. 영순의 인생이 통째로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로펌에서는 즉시 해고됐고 동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영수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작은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살기 위해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였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 20년의 세월은 영순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으며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36의 날카롭던 변호사는 사라지고 주름진 얼굴에 가사도우미 영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오늘 강 회장의 저택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아. 20년 전에 영수는 정의만 있으면 이긴다고 믿었기에 권력의 비열함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수는 다릅니다. 악마들과 싸우려면 때로는 더 영리하게 발톱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일은 금요일. 민준이 공증을 받겠다고 공언한 월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입니다. 시간이 없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가사도우미의 앞치마 속에 감춰두었던 전설적인 변호사의 칼날을 꺼낼 시간입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판사도 배심원도 없는 영순의 진짜 재판이 이 저택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죽을 끓이는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에게 아침을 드리고 나서 영순은 그의 야윈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화장실 가시는 순간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을 놓지 마세요. 회장은 영순의 평소와 다른 단호한 눈빛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저택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지난번에 변호사와 의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서류 마무리해야 해요.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죠? 민준의 목소리는 쫓기는 짐승처럼 조급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휠체어를 밀고 가려 했지만 영순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오늘은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외부인 접견은 무리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비켜.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곁에 있던 매수된 의사가 나섰습니다. 보기에 별 문제 없으십니다. 오히려 오늘이 유언장 작성하기엔 가장 또렷한 상태 같군요. 영수는 그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청진기 한 번 대지 않고 뱉는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 영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법정에서 위증자를 쏘아보던 그 서슬 퍼런 변호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가시죠. 민준이 강제로 휠체어를 낚아채려 하자 영순이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지금 저자들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 회장님은 모든 걸 잃으십니다. 이 미친 여자가 경호원,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민준의 고함에 대기하던 건장한 남자들이 영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영순은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회장님, 그 서류는 가짜입니다. 상무님이 위조한 가짜라고요. 영순의 일갈에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가짜라니 무슨 개소리야. 당장 입 안 닥쳐? 저는 압니다. 글자 간격부터 인장 위치까지 이 서류가 얼마나 조잡하게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경호원들의 힘에 영순의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도장 찍지 마세요. 경호원들은 가차없이 영순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마. 쾅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영순의 전신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영순은 피가 흐르는 무릎을 이끌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20년 전 법정에선 지켜야 할 절차가 있었지만 판사도 배심원도 없는 이 저택에선 그녀의 몸이 곧법이었습니다. 뒷문을 통해 다시 잠입한 영수는 서재 문틈으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저항하는 강 회장의 손을 억지로 잡아 인근 서류에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 번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싫어. 싫다니까. 영순 씨 불러와. 민준의 악마 같은 손이 회장의 지장을 누르려는 찰나 영순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손때 천둥 같은 외침과 함께 영순이 돌진했습니다. 당황한 민준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낚아챈 영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이 미친 부엌대기가 진짜.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영순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찢어진 종이 조각 중 맨 뒷장을 집어들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흩날리는 찢어진 종이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안개 낀 듯 흐릿했던 그의 눈동자에 서늘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자신의 아들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배신감 섞인 분노였습니다. 상무님, 이 보라색 얼룩 보이십니까? 아침마다 회장님 물컵에 타던 그 약. 증거가 이렇게 선명한데 아직도 이게 진짜 유언장이라고 우기실 겁니까? 순간 민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지배하던 약물의 공포가 걷히자 민준의 계획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는 찢어진 서류를 가슴에 품고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유언장 가짜입니다. 회장님, 지금 지장을 찍으시면 당신 아들은 거지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겁니다. 저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영순을 무너뜨렸던 위조의 덫이 이제는 민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개월간 공들인 음모가 가사도우미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입니다. 이게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감히. 민준의 비명 섞인 분노에 영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굴한 가사도우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공간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상무님,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그리고 형법 제347조에 따른 재산 강탈 미수입니다. 뭐라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민준이 당황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수는 바닥에서 찢어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째, 필기체 폰트를 이용한 정교한 위조. 둘째, 민법이 정한 증인 날인의 부재. 셋째, 조작된 인지 능력 검사 결과. 이 서류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쓰레기가 될 물건입니다. 영수는 걸레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20년 전 법정을 호령하던 상속 전문 변호사 이영순의 모습이 저택의 냉기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뒤에 서 있던 박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상무님, 이 여자 당장 경찰에 넘기시죠. 그 목소리, 그 특유의 비열한 억양. 영순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0대 중반 값비싼 수트와 명품 안경으로 치장했지만 그 눈동자의 서린 비열함은 영순의 기억 속에 박힌 20년 전 그 악마와 똑같았습니다. 박정우,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영순의 인생을 파괴했던 그녀의 삶을 20년 동안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정우 변호사님. 영순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돋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당신, 설마 이영순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신이 20년 전 법정에서 짓밟았던 바로 그 이영순.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습니다. 이영순?
당신이 왜 이런 곳에? 당신 덕분에 20년 동안 바닥을 기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배웠죠. 당신 같은 자들이 법을 어떻게 무기로 써서 사람을 죽이는지. 영수는 한 걸음씩 박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압도적인 기세에 밀려 박 변호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무님과 꾸미는 짓, 20년 전 나한테 썼던 수법 그대로군요. 조작과 기만. 민주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래요? 상무님. 영순이 민준을 돌아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이 변호사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이용해서 강 회장님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더 큰 괴물의 사냥개일 뿐입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영순의 손을 떨며 잡았습니다. 흐릿했던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순 씨, 아니, 이 변호사, 이영순 변호사 맞지? 영순은 무릎을 굽혀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네, 회장님.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그 똑똑했던 젊은 변호사가 나를 지키려고 내 집 부엌대기로 들어왔던 건가? 회장은 고개를 돌려 아들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저 사기꾼 변호사 놈도 당장 끌어내. 아버지, 이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시킨 거예요. 나가. 회장의 사자후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당황한 민준과 박 변호사는 경호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문을 나서며 영순을 매섭게 노려봤지만 영순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회장의 야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민준 상무는 더 악랄하게 덤벼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지지 않습니다. 자네를 믿겠네. 내 남은 생도 재산도 모두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날 밤 영수는 곰팡이 핀 다락방이 아닌 저택의 귀빈실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누려보는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영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정우, 이번엔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다. 영순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변호사 배지는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정의의 칼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영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남긴 음모의 찌꺼기들을 파헤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재를 정리하겠습니다. 민준 상무가 남긴 오물을 치워야 다음 판을 짤 수 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뜻대로 하게. 이제 이 집의 열쇠는 자네가 쥔 거나 다름없네. 서재로 들어선 영수는 어지럽게 널린 서류 더미 속에서 민준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계약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박 변호사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출력물까지.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작성 능력은 있다고 주장하되 관리 능력은 없다고 몰아붙여야 재산을 뺏기 쉽습니다. 이메일 속 문구들은 명백한 범죄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 영수는 거침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아버지 전화인데 당신. 이영순이지? 민준의 목소리엔 경계심과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소용없어. 변호사 자격도 없는 주제에 증거 하나 법정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격은 없지만 당신을 무너뜨릴 지식은 충분합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서재안을 서늘하게 메웠습니다. 상무님,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유언장이 왜 법적 쓰레기인지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짚어드리죠. 영수는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칼날 같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첫째, 유증과 증여를 구분 못한 법적 무지. 둘째, 법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한 방식 증인도 날인도 없는 불완전한 절차.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 영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컴퓨터 폰트로 만든 위조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글자 간격만 분석해도 당신과 박 변호사는 바로 수갑을 찹니다. 20년 전 박정우가 썼던 수법 그대로더군요. 이번엔 과거 사건까지 한꺼번에 터뜨려 줄 테니 기대하세요. 그만해. 민준이 신음하듯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설득은 실패했지만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영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격 정지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법정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제자이자 믿을 수 있는 후배 김수연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영순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날 이후 제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연 변호사님? 저 이영순입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학이 넘어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의의 씨앗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박 변호사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님, 이영수는 위험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방심해선 안 돼요. 그녀가 누군가에게 그 머리를 빌려주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박 변호사의 눈에 살벌한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먼저 쳐야 합니다. 20년 전처럼 이번에도 그녀를 영원히 매장해버리는 겁니다. 영순의 귀환을 막으려는 악마들의 2차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택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김수연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20년 전 영순의 곁에서 법을 배우던 열정 가득한 제자는 이제 업계가 주목하는 당당한 여성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연은 영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생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연 씨,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주었구나. 영순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억누르며 수연을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영순이 며칠 밤을 지새우며 정리한 완벽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훑어내려 갈수록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단순히 유언장 무효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박정우와 민준 상무의 범죄 공모가 이 이메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박정우는 코너에 몰릴수록 더 비열한 독리를 드러낼 놈이야. 걱정 마세요. 이제 선생님 곁엔 제가 그리고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최후의 발악을 하듯 민준이 박정우를 대동하고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여자가 꾸민 연극에 속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순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결정문을 내밀었습니다. 재산 동결 결정문입니다. 상무님,
이제 이 집의 먼지 하나도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문서 위조와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민준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할 때 박정우가 코방귀를 뀌며 영순을 조롱했습니다. 이봐, 이영순. 당신 전과자야. 법정이 가사도우미 말을 들어줄 것 같나? 증거? 그건 만들면 그만이야. 20년 전처럼. 그때 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20년 전 당신에게 매수됐던 증인들이 직접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건넸던 돈다발, 조작된 장부, 그 모든 기록이 이미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우의 여유롭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파괴했던 이영순 변호사의 명예, 그리고 강 회장님의 인생.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는 박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정우, 법은 당신 같은 괴물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여야 했어. 20년 동안 바닥을 기며 내가 배운 건 바로 그거다. 한 달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민주는 사기 미수로 기소되었고 법조계의 거물이라 불리던 박정우는 증거 조작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전 영순을 나락으로 보냈던 그 사건의 재심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판사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영순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그 한마디에 영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가사도우미의 앞치마 속에 숨겨야 했던 이름, 파렴치한이라는 오명 속에 짓눌렸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영순을 적셨습니다. 수연이 달려와 영순을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어요. 이영순 변호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법정 밖을 나온 영순은 눈부신 햇살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더 이상 걸레가 아닌 다시 되찾은 변호사 자격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시작된 그녀의 가장 위험한 재판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위대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택을 뒤흔들던 폭풍우는 잦아들었고 법의 심판은 매서웠습니다. 민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배우였던 박정우 변호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영수는 회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영순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손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영순 씨, 고맙네. 자네 덕분에 굽어있던 내 인생이 바로 잡혔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자네, 이제 변호사 자격도 완전히 회복됐지 않나? 다시 화려한 법조계로 돌아가지 않겠나? 회장의 물음에 영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기로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남으려고요. 뭐? 아니, 그 귀한 능력을 두고 왜 다시 힘든 길을 가려는 건가? 20년 동안 바닥을 기며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법정에 설 힘도,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어 홀로 눈물 훔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억울한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밥을 짓고 손을 잡아드리며 들리지 않던 그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회장은 영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자네는 법복만 안 입었지. 이 시대의 진정한 법조인일세.
그날 밤 영수는 회장이 내어준 화려한 귀빈실 대신 자신이 머물던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창문. 하지만 이곳은 영순이 자신을 되찾은 성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영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프진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숨기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습니다. 숨겨진 가족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말을 함께 꺼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서 뵙겠습니다.